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연안 도시를 위협하는 극한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이 지난 100년 사이 급격히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툴레인대와 센트럴 플로리다대, 하버드대, 스페인 지중해 고등과학연구소, 독일 브레멘대와 네덜란드 왕립해양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20세기 초와 비교해 극단적 연안 홍수의 발생 빈도가 1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 조이개 관측 자료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19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극단적 해수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연안 홍수가 21세기 초에는 평균 8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단순히 바닷물 높이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폭풍 해일과 조수 현상까지 결합하면서 해안 지역의 재난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졌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 에어로졸, 오존,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지구 에너지 균형이 흔들리는 인위적 복사 강제력을 반영해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 활동만으로도 극단적 해수면 상승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지난 10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화산 폭발이나 엘니뇨 같은 자연적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비영리 기후연구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의 별도 연구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519개 조이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97%의 지점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일일 해수면 상승 현상의 약 58%가 인간 활동과 관련됐고 해안 수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날도 1970년대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연안 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환경 변화가 지구의 온도 조절 능력을 흔들고 그 결과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해안 방제시설 확충, 도시 인프라 재설계, 온실가스 감축 같은 적응과 완화 조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859년 9월 태양에서 날아온 거대한 폭풍이 지구를 덮쳤습니다. 이른바 캐링턴 사건입니다. 당시 태양 폭풍은 극지방이 아닌 지역에서도 오로라를 밝히고 전보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감전과 화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규모의 태양 폭풍이 오늘날 다시 닥칠 경우입니다. 위성과 GPS, 통신망, 전력망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전력망 피해만 최대 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해 지구 앞 우주 공간에 일종의 우주 에어백을 펼치자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보스턴대와 미시간대 공동연구진은 강력한 태양 폭풍 경보가 내려지면 정지궤도 부근 위성들이 리튬, 바륨, 나트륨 같은 물질을 방출해 인공 입자 구름을 만드는 스토멀 계획을 국제약술지 스페이스 웨더에 발표했습니다. 원리는 자동차 에어백과 비슷합니다.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권에 직접 충돌하기 전에 우주 공간에 플라즈마 구름을 만들어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방출된 물질은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뀌고 지구 앞쪽에서 태양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 강하게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구진은 약 380에서 400톤의 물질을 방출하면 지자기 폭풍의 위력을 절반 이상,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우주 날씨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태양 폭풍으로 전력망이 마비돼 수백만 명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2003년 할로윈 폭풍 때도 스웨덴 일부 지역 정전과 위성통신 장애, 장비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궤도 위성만 15,000기가 넘는 시대인 만큼 피해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구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에는 신중론도 따릅니다. 이 스토멀은 수시간 안에 흩어지는 일시적인 방패라는 설명이지만 우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낸 국가만 골라 보호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성층권에 반사 입자를 뿌려 지구 온도를 낮추겠다는 기후공학 기술에서도 제기됩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지구 전체의 기온과 강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결정권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양 폭풍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험 앞에서 새로운 방어 기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와 자기장 방패에 손을 대기 전에 누가 사용을 결정하며 예상 밖의 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대형 국제 인프라 사업인 일대일로가 지난 17년 동안 건설 과정에서 1억 3,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난징대학과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일본 도쿄대학 공동연구진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05개국에서 추진된 일대일로 프로젝트 706개를 전수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에 발표했습니다. 이 일대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도로와 철도, 항만, 발전소 등으로 연결하는 중국 주도의 거대 경제벨트 구상입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사업에는 도로와 철도, 발전소, 학교와 주택, 수자원 시설 등 28개 유형의 인프라가 포함됐습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분야는 운송 인프라였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54%인 7,300만 톤이 도로와 철도 등에서 나왔고, 이 가운데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4,200만 톤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수력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배출이 발생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배출의 94%가 실제 공사장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철광석 채굴, 시멘트 생산, 금속 재련, 자재 운송 등 상류 공급망에서만 1억 2,600만 톤이 배출됐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의 장비 운전과 연료 사용은 6%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1대1로의 탄소 문제는 굴착기나 덤프트럭보다 철강과 시멘트 공장에 더 깊이 연결돼 있는 셈입니다. 자재별로는 철강이 7,140만 톤으로 전체의 53.3%, 시멘트가 3,780만 톤으로 28.2%를 차지했습니다. 두 자재만 합쳐도 전체 배출량의 80%를 넘습니다. 연구진은 저탄소 철강과 저탄소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전체 배출량을 4,9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탄소 배출이 국경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약 절반은 프로젝트가 진행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호주, 일본, 미국 등 공급망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철강 공급을 통해 전체 내재 배출량의 31%를 차지했고, 호주는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구리와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1대1로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43개는 가동 이후 연간 7,500만 톤에서 1억 4,8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2년이면 건설 단계의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전력망 상황과 설비 이용률, 완공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프라 수출 경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빨리 짓느냐보다 누가 더 적은 탄소로 짓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원전과 철도, 항만, 발전소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철강과 시멘트 산업의 탈탄소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 수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11일 기준 1569일째를 맞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지속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24일부터 계산하면 6월 10일이 1568일째였고 11일부터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 긴 전쟁이 된 셈입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시작돼 1918년 11월 11일 정전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참호전, 보병 돌격, 막대한 사상자, 끝없는 포격전이라는 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자주 비교돼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가 단기간에 무너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밀어냈고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짧은 군사작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계산은 빗나갔고 전장은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굳어진 채 인명과 물자를 갈아넣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역시 초반에는 독일군의 파리 진격 등 대규모 기동전 양상을 보였지만 1916년과 1917년을 지나며
전선이 굳어지고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 대신 작은 고지와 마을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반복되고 드론과 미사일, 포병전이 결합된 현대식 참호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전의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화회담은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겹치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분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6월 11일에도 미국과 이란의 공방, 해협 통항 문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이 현대 유럽사의 방향을 바꿀 중대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쓸모없는 전쟁이자 미친 전쟁으로 기억되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길어진 시간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이어질 경우 6년간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마저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